예,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1일 늦은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 올리네요. 대부분은 실시간 방송으로 했는데 지금은 실시간 방송하기는 너무 늦은 시간 같고 또 관련된 사건도 좀 있고 해서 오랜만에 올려봅니다. 물론 또 오랜만에 팟캐스트도 같이 올리게 되네요. 제 눈에 띈 사건 하나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 시도한 10대 3명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건 여자친구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뉴시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그 팩트가 틀린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보험 설계사 일을 하는 19살 놈이 애초에 보험 살인을 계획하고 랜덤 채팅방에서 마땅한 그거에 적절한 피해자를 물색해서 노린 후에 접근해 갖고 보험 살인을 시도한 거기 때문에 이 제목 자체는 사실 이 기사의 제목 자체는 틀린 거죠. 상당히 잘못된 기사죠. 기사 내용도 여자친구의 선물 줄 어떤 이벤트를 하려고 펜션으로 들어가서 자기 공범들이랑 죽이고 그랬다고 하는데 결국은 그거는 애초에 계획적인 보험살인이지 여자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다른 어떤 성착취물 촬영 같은 경우도 여자친구한테 동영상을 찍자고 해서 그걸 찍은 후에 그것을 판매 목적으로 아니면 이 엠번방이나 아니면 박사방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 그렇게 파는 일종의 성착취물 트레이더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전혀 그 범죄의 계획성이라든가 전모 자체가 다르죠. 애초에 그 피해 여성을 물색해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걸 여자친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애초에 작정을 하고 피해자를 사귀는 것처럼 해서 잘해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 동영상을 찍자고 해서 그렇게 찍은 것을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대답하는 조직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그게 애초에 그런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계획된 건데 그것을 모르는 기자들이나 또는 경찰들이 엉뚱하게 수사해갖고 그냥 일종의 연인 사이의 동영상 촬영 정도로 해서 빠져나가게 애초에 계획된 부분인 거죠. 지금 이 경우도 보험살인을 애초에 계획했다고 하면 여자친구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10대 고교 동창생이 이건 말도 안 되죠. 즉 애초에 보험살인을 계획해서 여자친구인 것처럼 꾸미고 라고 해야지 맞죠. 이놈들이 간댕이가 큰 거죠. 애초에 근데 다행히 이분은 살아나셨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사귄 지 한 5달? 왜 5달이냐면
보험 계약을 하고 한참 뒤에 바로 그 보험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일정 정도 기간이 필요하죠. 그 기간이 여기서는 한 3개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작업을 한 후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작업을 한 후에 그걸 가입을 하고, 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 수익자를 자기로 지정하고, 범인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지난 후에 이제 범행을 시도한 거죠. 그러니까 5개월이 지난 거죠. 애초에 이놈들은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사 자체의 제목은 전혀 잘못된 거고, 이런 종류로 보험 살인을 계획하는 애들이 적지 않다. 물론 경찰 애들도 알고 있는 거고,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뭐 이렇게 하라고 뭐 조언해주는 사이트도, 아니면 그 뭐 커뮤니티에서 이런 걸 하는 애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역시 분명히 수사 대상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다행히도 이 피해자는 이 공범놈이 약간 좀 뭐라 그러나 범죄 경험치가 낮았나 봐요. 19살이니까. 근데 이놈들을 그냥 놔주거나 아니면 지금 살인미수라고 해서 대충 뭐 몇 년형 안 되게 집행유예나 몇 년형 하면 이놈들은 반드시 그 다음부터는 보험살인을 완수하겠죠. 엄격하게 다스려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다행입니다. 이 피해자분은. 그리고 랜덤 채팅 앱에서 함부로 남자나 이성을 가까이 하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런 그 외롭기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랜덤 채팅 앱에서 이렇게, 아니면 게임하다가 채팅해서 사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들은 모두가 나쁜 놈들은 아니지만 하여튼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런 보험을 가입하자고 하고 수익자를 자기로 하자 이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보험살인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귄 지 몇 개월,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보험을 가입해서 사망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자를 자기로 해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사실 그루밍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 서버 어디네이트 뭐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1인 가구 시대, 특히 여성들, 하여튼 이런 여성들을 노리는, 그리고 갓 20대 초반, 사실 20대 초반 정도만 되면 보험금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5억 정도 생각하겠죠. 실제로 직장생활도 좀 하고 사회활동이 좀 되면은 보험금이 더 많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걸려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런 거를 좀 이용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의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이버상에서 많이 차단할 수 있게끔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을 재범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대검찰청에서 수사검사를 재판에 참여하는 데 사유서 쓰라고 하는 거를 결국 철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검사들이 수사를 했었죠. 그리고 아직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적지 않게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검사가, 미국에서도 물론 검사가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뭐 특검이라든가 아니면 아주 특별한 어떤 경우에 검사가 수사를 주도하되,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경찰, 수사국, 연방수사국 아니면 지역경찰이나 아니면 뭐 주경찰, 이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기소를 주로 하죠.
뭐 하태경이 같은 애들은 그런 얘기를 하대요. 홍준표를 몰아붙이면서 뭐 미국에서 검사도 수사하는데 왜 무슨 뭐 범죄수사국을 얘기하고 수사권 조정을 얘기하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참 무식한 얘기입니다. 하태경이 같은 애들은 무식한 얘기죠. 왜냐하면 당연히 검사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소를 하려고 하면 그 보강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보강 수사를 지시만 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시라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그러면서 같이 하는 거고,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검사가 주도가 돼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사실 강제 수사, 임의 수사 그 구분이 없는 거니까. 임의 수사 형태는 어떤 검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수사의 전문성이 훨씬 더 이 범죄수사국이나 연방수사국이나 범죄수사국이나 개개의 수사기관이 더 역량이 높고 경험이 축적되어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우선적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법률적인 기소를 검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분업화가 되어 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기소하기 전에 보강이 필요했다, 아니면은 또 실제로 검사가 이런 검사실이나 이런 데서 지방검사 같은 데서 해도 그 전문성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그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 무식한 얘기죠. 그런데 왜 전반적으로 검사가 수사를 안 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웬만하면 막으려고 하느냐면은, 일단은 검사가 그 기소가 되면은 그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재판의 하나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로서의 피고인을 이제 재판정에서 당사자로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정에서의 그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서의 전문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검사는. 근데 이제 반대로 검사가 수사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근데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기소가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면은, 재판에 들어간 상태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수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물론 할 수는 있죠. 할 수 있는데 그 개인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건 소환도 안 되는 거고 강제 수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증거 보강 같은 데서는 그동안 수사했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를 이제 일종의 금지 같은 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죠. 재판, 예를 들면 지금 우리의 수사 시스템은 이제 검경 수사권 이전에 있어서, 아니면 지금 검사들이 수사하는 어떤 여러 범위에서는 검사들이 수사를 하다가 정리하고 수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기소를 합니다. 근데 그 재판을 하는 와중에 그 재판이 좀 검사한테 불리하게 돌아가. 그러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검사는 다시 그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해서 별건으로, 다른 건으로 수사를 개시를 해. 그러면은 본안인 재판에 별개로 또다시 피고인은 그 다른 수사검사한테 압박을 받게 되죠. 그냥 수사가 진행되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별건 수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해당 사안만, 공소장 일본주의 같은 거죠. 해당에 기소된 영역만 가지고 수사하고 기소가 되는 것 같아서 재판 중에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통해서 충분히 방어권을 있게 하고,
가지게 하고 그래야지만 실질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검사 애들은 당연히 무조건 이기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건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한 검사를 공판검사와 분리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수사하는 검사가 공판장에 들어와서 공판검사처럼 행동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공판에서 이루어지는 수 있는 부분에서 무엇인가 좀 불리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좀 이제 자기가 질 것 같다, 무죄가 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다른 건으로 수사를 개시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왜냐하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의 약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소환하고 그러면서 해당 재판 자체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박을 넣어서 결국은 자백을 하게 하고 아니면 거짓 자백을 하게 하고 또 뭐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 같은 경우를 빼게 하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짓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실질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검사가 이기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사검사를 공판검사한테 분리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검경수사권 조정 원칙적으로는 수사한 사람이 기소에 들어와서 재판정에 기소검사로서 공판검사로서 같이 인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검사들은 마치 이제 특수부 검사라든가 이런 인지수사했던 애들은 해당 사건이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법정에 가서 자기가 알려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수사검사가 재판에 참여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사안이 복잡한 사건에 같은 경우 수사하는 검사가 공판에 관여하는 것을 이게 왜 인권 침해냐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은 수사를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은 실제로 그만큼 명쾌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입증하지 못한 거를 복잡하다는 얘기로, 즉 사건에 대해서 증거에 입각해서 입증하지 못한 것을 사건이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판에 가서 공판에 참여해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입증이 안 됐다는 의미예요. 입증이 안 된 거는 무죄가 나와야 되죠. 아니면 기소하지 말거나 충분히 시간을 두고 다시 수사를 하거나. 근데 대충 수사하고 대충 기소해 놓고 압박해서 자백을 받아서 아니면 여론 재판을 하고 그래서 유죄를 얻는 이런 방식이 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특수부 검사애들이 이런 형태로 재판이 진행되니까 실제로 죄 지은 놈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들이 찍은 애들이 유죄를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재판이 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 당연히 그럼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특수부 사건이나 인지사건 같은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증거가 명확지도 않는데, 그리고 사실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러면은 그 수사검사를 증언감정인으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그 수사한 검사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법정에 감정인으로 아니면 전문가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네가 수사했지 않냐? 실제로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데선 그거를 수사한 경찰관들이나 수사관들을 증인으로
소환해서 증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국가수 직원들이라든가 분석관 애들도 같이 가서 증언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럼 될 거를 왜 수사검사 애들이 그거를 꺼려하느냐? 왜냐면 이건 탄핵이 돼야 되거든. 예를 들면 컨프런테이션 룰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렇게 전문가 증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변호인이라든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직접 그 수사한 사람들한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어떤 부분 증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변호사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고 그러면은 국정에서 엉터리로 수사했고 미진하게 수사한 게 쭉 드러나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검사가 이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거는 애매한 상태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가 그럼 공판검사를 하든가 아니면 전문가 증인으로 나오든가 이도저도 아닌 상태에서 거기에 방청석에서 직관을 하면서 얼굴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피고인들이 사실 겁을 먹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수사한 죄는 자기의 약점, 그러니까 별건의 약점을 알 수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재판을 이기려고 하는. 그럼 그게 실제로 그럼 실질적 진실을 밝힌 정의인가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본인이 수사에 자신이 있고 명확히 입증을 했다고 생각하면 전문가 증인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류나 아니면 증거로서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거로 그렇게 증거를 제대로 해서 입증 논리를 명확히 해서 서류를 넘겨줬는데 공판검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거를 기소를 해갖고 유죄를 못 얻어낸다. 그러면 수사가 엉망으로 한 거죠. 근데 지금 특히 특수부 검사 애들, 인지수사부서에 있는 애들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주 예외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전혀 증거가 있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심증은 존재하고 물적 증거가 좀 명확치 않지만 어느 정도까지의 상당 부분 가능성이 있는 그럼 이런 경우는 그러면 그 수사검사 자체를 공판검사로 별도로 편제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시스템에서. 근데 애당초 사실 그것이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또 사실은 일부 사건 같은 경우는 일부의 경우는 검사한테 일정 정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두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대원칙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고 하는 거지 대원칙이 그렇다는 거지 아주 특수한 예외 같은 경우를까지도 차단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사실은 이전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수사 엉망으로 하고 재판 엉망으로 해갖고 사실 능력이 없고 부실하고 이런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전문적인 수사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수사관 이런 방식의 범죄수사국, 전문 범죄수사 영역들이 확립이 되고 그리고 전문 기소하는 검사의 기소 역량, 그러니까 재판에서의 역량 확대되는 그래서 그것이 잘 어우러지는 증거 중심의 물적 증거 중심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 갖고 뉴시스에서
대검 수사검사 재판 참여 시 사유서 제출 방침 결국 철회라고 해서, 이건 사실은 이 법조 출입 기자애들, 요즘 뭐 어천대유 뭐 대장동 건으로 소위 말하는 검찰 출입 법조 출입 기자애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나, 그리고 그들이 검사들이랑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나 다 드러나고 있고, 결국은 법조 비리다 뭐. 이게 이제 이 뉴시스의 이 기사는 결국은 검사들의 이걸 빨아주려고 발라주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검사들 빨아주고 발라주려고 하는 이 꼼수가 보이는 기사라고 해서 제가 꼭 한번 얘기하고 싶어 갖고 요걸 꺼내왔습니다. 26분이 되네요. 잠깐 끊고 30분 지나면 하나 더 넘어가니까 끊고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